1800년대 중반 바실리 야쿤치코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서 성공한 자본가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발트해 연안, 그리고 폴란드 등의 방향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제국의 규모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팽창한 지역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노릇을 하면서 러시아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야쿤치코프가 보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이런 지역에서 외국의 기업과 자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쟁 기업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 시기 야쿤치코프로 대표되는 러시아 자본가들의 불만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일어난 러시아 고유의 특이한 현상을 잘 보여주기에 따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쿤치코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야쿤치코프는 1827년 농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은 끝에 가족의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고,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는 모스크바 북쪽 300km 코스트로마 지역에서 소금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로마라는 지역에서 성장한 것은 야쿤치코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던 지역이었고, 이에 따라 물건을 거래할 때도 중앙의 화폐가 아니라 외상이나 신용에 바탕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 점점 초보적인 형태로 남아 근대 금융체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제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피한 채 설립되고 발전한 여러 기업과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방에서 젊은 시절부터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야쿤치코프는 자기 나름대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적어도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꼭 서유럽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러시아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보기에는 미래에도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서유럽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농촌과 지방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야쿤치코프는 자신의 뿌리 때문에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어린 시절 농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스스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해력을 갖추게 되자 코스트로마 지역에서 술과 관련된 세금을 거두는 일종의 공무원이 되었고, 이때 일하면서 러시아 조세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발표해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도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때 맺은 인연으로 인맥을 쌓기 시작해 1850년대부터는 자본가로 변신했고, 당시 막 개발되던 철도의 투자에 막대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때 야쿤치코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서유럽에서 온 외국인이었는데, 그는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가지고 스스로 철도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스트로마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을 만들고 흑해 지역의 선박회사를 만들기까지 할 정도로 사업에서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는 일종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러시아 수도의 많은 사업가들로부터도 절대적인 공감을 받았습니다. 야쿤치코프가 보기에 당시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외국의 자본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역으로 러시아 내부의 자본가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쿤치코프는 이제부터는 러시아 자본가만이 철도 건설을 독점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자본가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자금은 높은 관세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만든 계획의 골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전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한 가지 생각을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스스로 농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유주의의 바탕을 둬서 농노제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강력한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 농노제가 유지되는 것을 눈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 러시아에서 자본가들이 정부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183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만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비율은 1902년에도 1.2%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상인과 자본가들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정부는 이들을 손쉽게 좌지우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의 자본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줘야 했는데, 그래야지만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러시아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들어 러시아가 점점 외부로 팽창해 나갔기 때문에 철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점점 많은 투자자가 러시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자국 내에서 오히려 외국의 자본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쟁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았던 돈바스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석탄과 철광석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은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자본가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1890년 무렵의 통계를 보면 러시아 전체 중공업 산업의 자본 중 약 65%가 서유럽 자본이었고, 서유럽에서 온 자본 중 약 3분의 2가 프랑스 자본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 외국인들이 모든 것을 사들이고 있으며 지역의 기업들은 황폐해지고 있다. 이 지역의 노동자들은 마치 아프리카인처럼 대해지고 있으며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라는 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외국인의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야쿤치코프는 아예 서유럽과의 자유무역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르 정부는 외국의 투자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외국의 투자가 있어야만 전방위적으로 팽창하고 있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자국민의 불만을 일부 잠재우고자 했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러시아 전체의 투자금 중 약 3분의 1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독일의 자본이었을 정도로 러시아는 외국의 자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주인공 알프레드 노벨과 그의 형제들도 이런 흐름을 타 스웨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프랑스, 영국에 맞서 싸운 크림 전쟁 때 러시아 정부의 화약을 납품해 큰 이익을 거둔 노벨 가족은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발견된 유전의 투자에 이익을 거뒀습니다. 노벨 가족이 세운 회사는 유전 개발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러시아 안에서 펼쳤지만 80%의 지분을 노벨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0%는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소유하고 있던 외국 회사였습니다. 큰 이익을 거뒀지만 회사에서 일하던 러시아 노동자의 임금은 당시 기준으로도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야쿤치코프로 대표되는 러시아 자본가들의 국외 자본 배척 요구는 야쿤치코프가 1907년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1914년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까지도 러시아 정부, 특히 경제 관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반감을 품은 러시아 내부의 전통적 엘리트층에서는 조금씩 호응을 얻었고,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더 큰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함께 독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자 1915년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청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러시아 은행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혁명 직전이었던 1917년 2월이 되면 대규모 산업도 청산되기 시작했고, 비러시아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은 국가로 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자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고, 노벨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도 이때 러시아 정부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19세기 이후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과정을 보면 1917년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사기업이 국유화된 것도 단순히 추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에만 입각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외국 자본에 대한 반발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라는 이론, 그리고 얼핏 봤을 때 공산주의에서는 등한시되는 민족의 문제가 제국의 팽창 과정과 그 정점인 전쟁의 발발 시점에서 결합되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